안녕하세요. 언더톡톡 낭독 방송 북소리. 오늘이 몇 번째죠? 13번째네요. 제법 됐네요. 13번째니. 오늘 읽을 제목은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과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은 왠지 좀 비겁해 보일 것도 같은데요.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은 뭘까요? 자기를 다 보여주고 그야말로 요새 얘기하는 까고 시작하는 좀 진솔해 보이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숨어 있을지. 여기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사진 한 장을 놓고 하는데 이건 동영상 캡처를 해서 갖다 놓은 사진인데요. 서로가 가는 방향이 다르네요. 할아버지와 아이를 밀고 가는 아빠의 모습인데 저기 또 등지고 가는 할아버지도 이 아저씨, 이 중년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저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등을 치고 가는 거겠죠. 다 각자의 시간 안에서 각자의 방향대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네요. 아직 읽지 않고 늘 오프닝을 하거든요. 상상하면서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제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프닝이 길다.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과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 서울 망원동에 강동원이라는 중국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은 매거진 페이퍼의 정유희 편집장이었다. 진즉부터 유명한 가게였던 것 같은데 나는 이제야 그런 가게가 있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강동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신선한 가을 밤바람을 맞으며 친애하는 몇 사람과 함께 맛있는 중국 요리에 고량주를 한 잔 걸칠 계획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실제로 간판을 보니까 더 웃겼다. 강동원이라고 적힌 가게 간판을 핸드폰으로 연신 찍고 있는데 정유희와 이재석이 함께 도착했다. 안녕. 활짝 웃으며 다가와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는 정유희 손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거기 왜 그래요? 다쳤어? 내가 묻자 정유희가 웃으며 말했다. 물렸어, 고양이한테. 고양이가? 보통 고양이는 발톱이 먼저 나가는 동물 아니던가. 의아해하는 나에게 그가 말했다. 내 말이 아주 지가 개인 줄 아나 봐. 내 손을 그냥 콱 물고 안 놔주는 거야. 그러고선 돌연 표정을 바꾸었다. 나 정말 아팠어. 손가락. 겨우 이거 물리는 게 얼마나 아프던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니까. 옛날 옛적에는 산길 같은 데서 짐승들한테 크게 물리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들은 진짜 대체 얼마나 아팠겠냐고. 아픔을 조금 더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고양이에게 손가락을 물리며 갑자기 아득한 태고적 인간 조상님들의 아픔까지 공감해버리는 심각한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너무 귀여워서 안 웃을 수가 없었다. 남의 아픔 앞에서 파 웃는 사이
특수청송 노동자이자 작가인 김완이 도착했다. 그는 얼마 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썼다. 그 책은 놀랍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 관심과 사랑 속에는 나와 정유희의 목도 포함되어 있다. 실은 강동원도 선선한 가을 밤바람과 고량주도 모두 기만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계획한 것이었다. 홀로 죽은 사람의 집이나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이 쓰레기가 가득한 집을 치우는 특수 청소라고 불리는 일을 하는 기만을 직접 만나는 것은 우리 모두 처음이었다. 아무리 그 일의 단편을 책으로 확인했다고 해도 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동시에 그 일을 듣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미리 사진 속에서 확인한 그의 예민한 눈매를 직접 앞에 두고 보자니 더더욱 그랬다. 그러나 이재석은 기만의 무거운 책을 아직 읽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쭈뼛거리는 정유희와 나보다 한결 산뜻하고 대담한 태도로 이것저것을 물어보았다. 막 쓰레기가 쌓여있는 집 청소하러 가시면 속으로 부글부글 할 때 없으세요? 솔직히 저는 좀 거기 사는 사람이 한심해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재석의 말에 100번 동의했다. 나는 김완을 바라보았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조금 찡그려져 있는 미간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런 분들이 막상 알고 보면 아주 꼼꼼하시거나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옥 같은 집을 치우다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세세하게 라벨링이 되어 있는 수납장을 마주하기도 해요. 그런 것을 보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예감이 조금 조심스럽게 듭니다. 대체 어떤 아픔이 있어 그런 단정한 일상을 다 놓아버리게 된 건지 저는 잘 상상이 안 되고 또 마음대로 상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청소하러 가면서 거기 살던 분들에 대한 판단을 일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결코 다 알 수 없을 테니까요. 거기 깃든 아픔들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기만과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몇 개월 전 여름 제주에서 한 전시를 관람했다. 거룩함의 거룩함이라는 이름의 전시였다. 나는 거기서 방문객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노즈규를 조물락거리며 어떤 퍼포먼스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다. 고승욱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등장한다. 고승욱 작가 본인일 것이다. 그는 어떤 공간에 찾아간다. 사찰 같아. 거기서 그는 커다란 기도용 초가 경건하게 타고 있는 함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는다. 그러고는 다 타고 바닥에 눌어붙은 파라핀 조각들을 줍는다. 비닐봉투에 모은다.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 장소가 달라진다. 촛불 집회가 한창인 시절의 광화문이다. 수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인도 한편 가로수에 빵빵한 채로 기대 세워져 있는 쓰레기 봉투들을 그가 쓰러뜨린다.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집회 때 사용한 종이컵과 타다 남은 초가 우수수 쏟아져 나온다. 그 초 조각을 줍는다. 비닐봉투에 모은다. 쪼그려 앉아 그 일을 반복하는 그의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다리들이 오고 간다. 다시 장소가 바뀐다. 남성의 작업실 같다.
그는 주운 초의 조각들을 커다란 양동이에 붓고 그것을 한데 녹인다. 그리고 다시 초를 만든다. 그가 투박하게 만든 초는 아무렇게나 생긴 돌을 닮았다. 다시 장소가 바뀐다. 처음에 그 사찰이다. 기도용 초가 여전히 묵묵히 타고 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초를 옆에 같이 두고 불을 붙인다. 버려진 각종 익명의 아픔들은 그렇게 모여 하나의 불꽃이 된다. 그 아픔들이 정확히 어떤 아픔들인지 남성은 알지 못하고 알 자격이 있지도 않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저 그는 아픔 자체에 붙어있는 숨에 다가갈 뿐이다. 나는 복잡한 아픔들에 주로 모른다는 말로 안전하게 대처해 왔다. 빼어나고 노련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손사래도 치고 뒷걸음질도 친다. 그 와중에 김완이나 고승욱 같은 사람은 모르는 채로 가까이 다가간다. 복잡한 아픔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기어이 알아내려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손을 내민다.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과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 세계는 이렇게도 나뉜다. 신보선 시인은 시는 두 번째 사람이 쓰는 거라고 했다.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을 생각하며 쓰는 거라고. 나는 부드러운 가을의 밤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김완의 시를 경청했다. 그는 내 바로 앞에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내가 있는 곳과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